오늘은 정말 초간단으로만 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보합권에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시장 보면 마이너스 3대 지수가 끝났는데 움직임 보면 오르락내리락 그냥 반복했을 뿐입니다. 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그럴 때가 될 만도 했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올라왔거든요. 나스닥은 10% 넘게 올랐습니다. 바닥으로부터. S&P 500 지수가 한 10% 올랐고 주요 저항선에 걸려있거든요. 지금 나스닥은 살짝 종가 기준으로 넘었는데 방향성을 타진하는 거죠. 이걸 밀어 올린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해대고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이언트 스텝 2번 밟고 나서 하반기에는 속도가 낮아질 거다, 연준에. 그런 기대감이 존재해서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소멸됐고, 주식시장에 대한 압력, 하락 압력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따라서 좀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이상하네, 왜 경기 수축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지표가 그렇게 GDP 성장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업 이익은 오히려 괜찮게 나오네,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해를 하고 밀고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일정 부분 올라간 이유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도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 타진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고, 위도 아래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가장 주된 내린 내용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예.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왔고, 지표가 PMI 지수들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PMI 지수는 요 위인 두 개는 중국 당국이 통계 당국이 내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카이신 제조업 지수인데, 이 차이는 위에 있는 건 대기업 중심이고 밑에 있는 건 중소기업도 포함된 겁니다. 미국 이제 제조업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고요. 당국에서 나온 거건 카이에서 나온 거건 카이신에서 나온 거거든. 그다음에 비제조업 부분은 이제 반등한 이후에 좀 버티고 있다, 잘. 다른 영국,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뭐 쭉 보면 전부 다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50m 다 들어갔죠. 미국은 카이신 제조업 지수는 뭐 52 아직 상단에 있고, ISM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전월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방향성 타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서비스업 지수, 이 PMI도 일단 뭐 심리 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호전되는 게 좋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경기 확장 면에서 사실 이런 제조업 지수가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 안 해봐도 되는데, 이 PMI 지수가 50에 근접하면서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건 좀 안 좋은 패턴입니다. 거기에서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나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힘을 탄력을 받고 세차게 계속 밀고 올라가기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밀어내리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가도 밀어내리기도 하거든요. 유가는 전체적 추세를 놓고 보면 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푸틴이 천연가스, 유럽에 있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화작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물론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거는 금값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왜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보시면 105달러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유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가는 이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천연가스라는 것들은 푸틴이 수급으로 작당질을 하니까 이거 가지고를 볼 수는 없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정 부분 내려왔다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한테 일정 부분 영향을 이렇게 반응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구리가격 보시면, 구리가격 보시면 내려오다 올라오고 있죠. 근데 골드만 특이하게도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올라가다 지금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미쳐 올라갈 거라고 언저리 말씀드린 게 요 언저리거든요. 초반부에 한번 튀었는데 꺾이고 있어요. 지금 온스탄 1800달러를 뚫고 올라가기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최근 상승 강도에서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최종 나온 게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9%, 그 이전 5%대 있다가 9% 튀었거든요. 긍정적인 패턴이고, 수입은 뭐 상황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제조업 지수가 50m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로 돌고 있거든요. 이거 여기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거 말일날 나온 기업 경기 실사 지수하고 경제 심리 지수인데, 밑에 보면 기업 실사 지수, 경기 실사 지수 BSI가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여기 보면 전월 대비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 빼고 이거 중소기업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그러냐, 경영애로사항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비중이 높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인건비 상승은 그 뒤를 이어. 인건비 상승은 인력난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특히 그 저임금 노동력, 외국인 노동자를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그 인력을 못 구해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제 귀에는 안 들리거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혼자 피해갈 수는 없지만, 환율 방어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잘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현 정부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선거 전에 했는데, 말아먹진 않겠지만 상황을 악화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잣거리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비지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떨어졌죠. 얘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원자재 가격,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인건비 상승. 그래서 경제심리 지수는 BSI하고 CSI하고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달에 보여드렸는데 6월달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 얘기를 보여드렸었거든요. 7월달에 더 세차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돼서 사람의 활동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지적 부분도 업황 전망이 안 좋다는 거죠. 이게 둘 다 전체적인 추세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매달려서 난리치는데, 특히 뭐 전 정부의 통화 수합이 연결이 안 된 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잘 보십시오. 여기 매일경제, 이게 사실 경제신문은 우파 쪽에 기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좀 유리하게. 근데 보시면 한민통화수합 중요한 것, 만병통치약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경제 보면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쓸데없는 곳에 괜히 언론 플레이나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쓸데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만의 뉴스가 아니고요. 이제 한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정치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 노컷 뉴스인데, 이거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컷 뉴스가 약간 진보적인 뉴스 채널이 맞던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셔널 인터레스트 코리아 와치 헤드라인에 나온 거 쭉 얘기를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가 써놓은 두 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 이제 자기 입맛에 내오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죠, 이거. 지지율이 가장 큰 하락이 검찰을 위한 뭐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을 찍었는데, 당 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검찰 쪽에서 지금 정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전문성이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통령실에 얹히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지만, 보훈처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좀 필요한 곳에 앉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진짜 들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지금 경찰들을 모여서 회의하는 거하고도 난리를 치고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블룸버그인데,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거죠. 블룸버그는 미국 CIA 출신 분석가 말을 이용해서, 이 시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히 반응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국정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뭔가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항상 나오는 반응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제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보도 나온 게 난감하네,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게 들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뭔가 축을 잘 잡아서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러시아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요거는 노컷의 권민철 기자가 7월 30일 날 올린 겁니다. 남궁경 기자께서 노스트림 가스공급, 노르드스트림 가스공급 축소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좀 지금 계속 가스공급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다는 게 흥미적입니다. 이 밑에 보면 터빈 반환 보시면 노르드스트림 1에서 가스 터빈을 끄집어다가 외국에 수리를 맡겼는데 독일의 지멘스에다가 그리고 이제 독일의 지멘스가 캐나다 전문 업체에 가스관을 맡긴 뒤 정부가 대러 제재를 이유로 반환을 캐나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독일의 요청으로 터빈에 대한 예외적 제재 면제 결정하고 21일에 한때 끊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비 문제로 계속 막고 있는데 이 터빈을 달라는 거예요. 핵심은 터빈 빨리 줘야죠. 터빈 빨리 줘서 가스 공급 해달라고 얘기하면 공급이 해결되겠죠. 문제는 이게 반환됐을 때 실제로 천연가스를 늘려주겠냐라고 하는 것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건 여름께 확실하게 이 모든 카드를 다 쓰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임팩트가 세니까 여름에 제대로 천연가스를 축적하지 못하게 꾸물꾸물 만들어 놨다가 겨울 넘어갈 때 임팩트 있게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확 줄여버리면 러시아도 공급을 안 하니까 금전적 손해고 유럽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직 뭐 천연가스가 극대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사용률이 극대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이 정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겨울에 그러니까 수요가 극대화된 그 시기에 조금만 줄여서도 상황을 극대화되도록 만들고 그러면 러시아는 실제로 수출 금액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 뭐 이런 패턴으로 만들려고 지금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큰 난리를 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과 관련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거 가끔 PB분들 말씀드려야 돼요. 국가가 발전 단계에 따라 산업의 그 성장, 그러니까 국가가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산업, 국가 발전 단계에 따른 산업 섹터의 발전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때 조선업은 지금 우리나라 발전 단계에서도 보면 그렇게 좋은 섹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주된 이유는 국가가 발전해서 1인당 GDP가 올라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급여가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배는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규모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대규모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급여 비용이. 그래서 최근에 그 급여 비용 때문에 데모를 했고 그 데모한 것이 타결이 나 대우조선해양인가요? 타결은 났는데 손해배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력법 여기 보면 수주 쭉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유 부릴 때 아이들이 나오는데 뭐 발주 추진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뭐 98% 싹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설계는 우리나라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배를 만드는 거 건조는 인건비가 낮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쪽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이나 이렇게 넘어가서 실제로 건조를 했을 때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국내에서 발주를 해서 국내에서 이제 건조를 하는데 인건비가 문제 부딪히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한겨레 기사 한겨레 안태호 기자께서 7월 20일 올린 건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하천 승용들이 안 돌아오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밑에 보면 기사 내용이 하청 인력은 주로 경기도 제조업 단지나 건설 현장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나 일반 제조업은 조선업에 비해 근로강도에 대비 임금비가 훨씬 높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계로 돌아오겠느냐. 즉 과도한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강도는 센데 급여는 그렇게 안 주고 있으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게 고착화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급여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임금을 싸게 줘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술을 축적시켜서 그 품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점진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물음표가 있고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이게 글로벌 이코노믹스인데 최영석 기자께서 4월 20일 날 올리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검색해서 하나 올려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조선업 최대 성과 카타르 LNG선의 수주 붕괴, 역풍 우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수주 규모만 총 23조 원의 국내 조선업계 최대 성과로 여겨졌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프로젝트가 조선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수주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올랐겠죠. 원자재, 뭐 급여, 뭐 이런 거 다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통상 선주사가 조선사에 발주를 결정한 뒤 설계와 철강 및 기자재 구입 비용이 최초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합의한 가격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데 카타르는 지금 이러한 과정 무시한 채 국내 조선소에게 2년 전 성과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조선 빅3가 난감한데 선주의 요구대로 계약을 하면 한 척을 지을 때마다 최소 420원 이상의 돈을 날리는 셈. 총 151척 이번 발주에서 국내 3사 가져갈 몫이 140척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무려 5조 5,8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예전에 건설업을 대규모로 수주했다가 저가 수주 논쟁으로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된 기업들이 아주 쌩 난리를 쳤죠. 그거 이명박 정부 때인 것 같은데 그 뒤로 아마 저걸 했었구려. 4대강. 그래서 건설업 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준 게 4대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웬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슈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조선업, 건설업 이런 것들은 가장 큰 문제가 초반에 대규모로 수주를 하지만 후반에 그 수주를 메꿔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환율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조선업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산업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 때문에 인건비 문제는 이게 회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기업 측면에서도 있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이거 나가버리면 전부 다 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모를 하겠죠. 정부에서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샀다 팔았다를 하면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이걸 개인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중장기적인 투자 포커스를 가지고 이 조선업이나 이런 쪽에 뛰어들면 건설업이나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산업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번엔 이 기사를 뽑아놨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